본 세션에서는 아세안 5개국이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역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경 간의 데이터 흐름이라거나 또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 또 무역 협정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5분의 발표자와 좌장님을 모셨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님은 고영경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5분의 발표자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의 닐룬돈 키오만시 중앙은행 지급시스템국 부국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의 마리카 막필리 정보통신기술부 정보기술 담당관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에서 탄루이하이 통상산업부 동북아 담당 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경민 태국 투자청 서울 사무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르덕안 베트남 디지털 기술센터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5분의 발표 고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닐룬돈 키오만시 라오스 중앙은행 지급시스템국 부국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화폐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라오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very good afternoon.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오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라오스 중앙은행 지급 시스템국 부국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오스의 지급 결제 시스템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이제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미팅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오스의 지급 결제 시스템은 2018년에 구축이 됐었고 이후 저희는 이 금융 또 은행 섹터의 결제 시스템 을 위해서 5개년을 수립을 했습니다. 2021에서 2025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전국적인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을 상호 호환성 있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장려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유지 또 이행에 기여를 하며 또 편리하고 빠르고 현대적이며 안전한 그리고 저비용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결제 시스템이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래는 2011년부터 실제 여정이 시작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RTGS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2015년에는 랩스 혹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라오스의 ATM 풀 스위칭 시스템이 역시 공식적으로 출범됐습니다. 저희 라오스 중앙은행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2017년에 라오스 은행들이 이 결제 시스템이 지급 결제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라오스의 의회에서 지급결제 관련된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라오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국이 새롭게 수립이 됐었고 2019년 2차 규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은행 차원에서 규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수단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런 연계를 위해서는 사실 표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오스 중앙은행이 QR코드 표준을 마련했고 라파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라파스 시스템은 RTGS와 같이 ACH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개년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개발, 또 감독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5개년 이런 계획을 저희 라오스 중앙은행 차원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2023년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특히 암호화폐가 많이 발전했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법제도가 완비된 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결제 시스템 관련된 기본법 제정 이후에 다양한 법과 이 규제가 마련됐는데요. 저희는 이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4개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 시스템, 또 소매 결제 시스템, RPS, 혹은 지급 서비스 제공업자, PSP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드 유저, 최종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오스 중앙은행이 라이센싱한 서비스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로 가는 데 있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라미스와 같이 협력해서 이 CBDC 관련된 개념 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있을 여러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 딜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의 그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두 번째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마리카 막필리 정보통신기술부 정보기술 담당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필리핀의 사이버 보안,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 2028입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저희 필리핀의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 202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화국법 1044 하에서 저희는 바로 다음과 같은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7년에 계획이 마련되어서 2022년까지 운영이 되었고요. 그 후 또 저희 국가 CERT가 마련이 되면서 또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하에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 2023-2028입니다. 이는 국가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지자체들 등 전국적으로 모든 정부가 이를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회 경제 아젠다를 반영하고 또 동시에 저희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면서 이는 단지 국가의 평화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프라이버시라거나 또는 투명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필리핀 사이버 보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이 국가 기관망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희는 37만 건 이상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또는 기타 시스템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킨 것이 44%에 달하고 또 그 외에도 데이터에 대한 침투나 또는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격의 상당수가 정부의 긴급 대응 시스템을 공격을 하기도 했고 또 학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는 이 통신망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이와 관련된 계획을 도입을 하면서 저희의 사이버 보안 준비 태세가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랭킹에서 보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비전 2028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서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또 온라인 뱅킹 등과 같은 분야가 바로 전자상거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사이버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의 국가 경제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자산이라고 한다면 유무형 자산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산을 100% 다 보호를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은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의 환경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 자산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안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결국은 양질의 ICT 제품을 마련을 하여서 우리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와 관련된 보안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이 비전에서 담고 있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국가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들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또 보안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의 사이버 보안 계획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필리 담당관님께서 필리핀의 경험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의 동북아 담당 국장님이신 탄 루이 호이 님께서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한 디지털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여기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디지털 경제 협정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또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제 경제의 중요한 성장 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주제하시겠지만 특히나 작은 개방 경제 국가인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원의 제약을 떨쳐내고 이런 디지털 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싱가포르가 무역 또 물류, 인프라, 연계성의 전통적인 그런 강점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화의 흐름을 저희가 잘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연계성, 그리고 또 지재권 보호, 그리고 친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디지털 경제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EA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의 지평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FTA보다 더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 DEA에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종단 간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청구, 전자결제, 또 디지털 정체를 이제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류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 장부를 통해서 무서류로 진행을 해서 무역의 흐름 자체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보안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기업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 국경을 넘어서의 데이터 흐름을 안전하고 보안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호를 하고 또 세큐리티를 보호를 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자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상호 인정, 예를 들어서 우리 각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프레임워크를 상호 인정을 한다든지 혹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하고 또 여러 침해 사고라든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전자상 거래에 참여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저희가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4개 D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칠리, 뉴질랜드 등과 같이 가지고 있는 대파도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작년 말에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호주, 영국과도 가지고 있는 협정도 있습니다. 한국과도 있고요. 아세안 내에서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DIFA가 있습니다. 아세안 차원에서 한 것인데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발효가 됐고 시작이 됐었고 이 협상은 2025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인 KSDP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저희는 구체적인 사업도 담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전자 데이터 교환, 또 무역 관련된 데이터 공유, 또 기업 간의 교류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저희 대화, 양자 대화에 담았습니다. 실제 한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작년 서울에서 1차 대화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아세안과 한국이 디지털 경제면에 있어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특히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고 매일 새롭게 10만 명의 새로운 유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주도의 유수의 ICT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이 협력에 있어서 신흥 부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면하는 이런 도전들이 새롭고 복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장국들이 함께 협력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협력은 우리가 공통된 관심사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KSDPA, 디파 등과 같은 기존의 이런 협정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디지털 경제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제한이 없다 생각합니다. R&D, 또 디지털 인프라 투자, 또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그리고 또 심지어 문화 또 창의 산업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역시 이제 세계 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 창의 산업 면에 있어서도 많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저희 관련 정보를 더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측 발표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협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Min, Deputy Director of Thailand Board of 네, 다음으로는 남경민 태국투자청 서울 사무소 부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디지털 경제 및 투자 기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태국투자청 서울 사무소의 남경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 아세안 센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또 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양국 간의 협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은 아세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 같은 나라들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이 관광지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태국이 또 동남아에서 그 어느 지역이든 간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연결성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아세안에서 또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태국의 디지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태국의 인구는 6,700만 명이고 도시화는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용자가 1억 2,1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이용자는 5,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ICT 전공자가 14,000명 이상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디지털 분야는 2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개 분야에서 보게 된다면 이 인재들의 역량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바로 이 ICT 분야에서의 인재들의 랭킹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한 태국에서 5G의 도입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세안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준비도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디지털 정부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G크라우드, ECMS 등등이 있고요. 또 현재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이러한 디지털 변화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서비스 분석센터 등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개발과 관련하여서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정부도 그렇고 또 민간 분야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러한 이 디지털 인큐베이션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또 정부에서도 ICT와 관련된 부처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디지털과 관련된 법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법 등등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 분야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태국 GDP의 25%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업계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콘텐츠 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규모가 약 1억 5천만 태국 바트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치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온라인 미디어로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프레미스 또 사스 등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게임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태국에서는
온라인 이용 또 게임 소비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2020년 기준의 데이터인데요. 자, 그리고 올해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이 평균적인 섹터들이 다 좋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2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현재 또 태국에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앞으로도 발전할 만한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또 교육 등등이고요. 이를 통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BOI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요. 태국에서 다음과 같은 4개 분야에 진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세제 혜택, 또 세제 외 혜택을 다양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BOI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또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자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덕안 베트남 디지털 기술 센터장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자 기회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 우선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세안 국가들을 한국과 연결짓는 유의미한 포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디지털 기술센터장에서 왔습니다. 저희 베트남에서 전자상 시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세안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1억 5천만 명, 다시 말해 지난 3년에만 1억 5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품 시장에 2025년에 전자상 거래가 거의 3억 불 이상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 64% 이상을 기여할 것이고 아세안은 베트남 당연히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 거래 시장은 앞으로 탑 5에 들 것입니다. 아세안에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전자상 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00억 불 이상의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이 전자상 거래 분야에 많은 투자자 유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전자상 거래 시장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소비자의 수요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있어서는 특히나 베트남이 아주 잘 선방하고 있는 것이 젊고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베트남은 현지 기업들로 하여금 전자상 거래를 사용을 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품, 소비재, 또 기타 공예품 등과 같은 것도 저희가 전자상 거래로 다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채널을 많이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OCOP라고 하는 꼬면당 하나의 특산품 프로그램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 세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그리고 온라인 세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바일 폰이 온라인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수단 중에 91%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럭셔리 상품이 아니라 원활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틱톡, 페이스북 마케팅을 또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소비자 그리고 셀러 간에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 거래는 사실 물류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전자 지급 결제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자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전자 문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Electronic Contract라고 해서 전자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 계약을 통해서 미래에 많은 기업들은 전자 계약을 통해서 온라인 상거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서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온라인 분쟁 해결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정보의 투명성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에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투명하게 데이터 공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베트남 기업의 100%가 디지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디지털 서명이라든지 디지털 청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저희는 90% 이상의 기업들이 전자 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 영내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련된 노력이 더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연계성을 이행하고 또 기업들로 하여금 전자 거래 또 전자 계약 혁신이 더 있게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Now,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start 네,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중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좌장님 고영경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Yeah. Hello,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사회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 세션에서 좌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화 또 디지털 변환의 의미, 즉 사회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바로 디지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또 하나가 녹색 전환, 이 두 가지가 결국 오늘날의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는 단지 기술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랩이나 또는 곳에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9년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면서 동남아 전역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앞서서 그랩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정말 와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나큰 혁신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금융 분야의 박사로서 그리고 또 비즈니스 분야의 연구자로서 제가 동남아에서의 이런 모든 비즈니스의 변화, 또 스타트업, 그리고 또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또 책으로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러한 와우 할 만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러한 경험이 또 이제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점차 디지털 시대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에서 각각의 발표자분들께서는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라거나 또는 관점 그리고 또 각국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스타트업들이 이끌어가는 일상에서의 혁신이 출발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더 큰 그림, 더 큰 로드맵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우리의 세계를 심리스하게 만들고 또 동시에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용을 즉 원가를 절감하고 또 동시에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라오스의 사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라오스는 현재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필리핀의 경우에는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과 또 한국과도 디지털 경제 협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의 BOI 즉 태국 투자청에서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장이 계속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세션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포럼은 한 아세안 센터에서 주최한 것인데요. 또 그런 만큼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제가 모든 발표자분들께 하나의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국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국의 칸터파트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닐룬돈 키오만시 부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괜찮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답을 드리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라오스 PDR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초창기부터 같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과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이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KFTC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방송통신 금융통신 쪽에서 저에게 오픈뱅킹 관련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 KFTC와 새로운 또 하나의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한국과 있었던 다른 협력 사업은 저희 이제 라오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라오스의 현지 은행 스캐닝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앞서 패널 디스커션을 함께 해주셨던 그 민간 기업에서 오신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회사에서도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협력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이 이미 저희 라오스에서 결제 시스템 개발에 많은 이 기반을 닦아주는 데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또 협력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의 중앙은행이 그리고 또 한국의 정부가 이미 이제 라오스의 중앙은행과 또 은행과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협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혹은 뭐 추가적인 사업이 더 있을 예정이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0월에 저희가 그 송금 사업,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이 한 그런 송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라오스 근로자들이 라오스로 송금을 보내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카운터파트들이 이제 필리핀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또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양자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Miss Marika 마리카 막필리 담당관님.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ICT 그리고 또 한국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5 국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코이카에서 이 프로젝트 페이퍼를 검토를 했고요. 현재 이것은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디지털 아이디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코이카가 이끄는 공적 원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또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가 가지고 온 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통제센터의 재건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사이버 보안 관계자에 대한 역량 강화, 또 첨단 기술이나 장비를 통한 교육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센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것은 필리핀의 국가 아이디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최근의 협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필리핀과 한국 사이에서의 협력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역량 강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이 사이버 보안 협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아마 코이카가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양국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서 또 어떠한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사실 싱가포르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자, 그러면 아세안과 한국이 서로 간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더 큰 외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SDPA가 하나의 큰 아주 중요한 기반을 닦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한국과 이제 싱가포르 간의 이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양국은 아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국이었고 유사 입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KSDPA를 가지고 더 기업 간 교류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KSDPA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경제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향후 이 디지털 경제 관련된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아세안은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크긴 하겠지만요. KSDPA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AI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포르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 합작 기금을 한 이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MOU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 성공이 되면은 또 영내에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또 아세안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서로의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과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기회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발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 어디든 뭐 배달도 다 되고 어디든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세안에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좀 홍보를 하자면 한국 기업들 저희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저희 FDA 그리고 KSDPA를 적극 활용하셔서 진출도 하시고 또 싱가포르 발판 삼아서 아세안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협력, 어떤 사업을 개발할 것인지라고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싱가포르가 이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의 금융 회사들 그리고 VC 회사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하고 특히 여기에 동남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에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싱가포르가 워낙 허브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과의 더 많은 협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남경민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같은 질문인데요. 태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태국의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디지털 업계와 관련하여서 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태국의 이 투자청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투자청은 정부 기관으로서 태국 경제를 새로운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청입니다.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을 마련하면서 또 여기에는 5개의 파일럿 업계도 지정을 하였는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바로 디지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디지털 경제는 태국 정부에게도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태국이 또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바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의 주된 역할이다 보니까 또 제 답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또 태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성공 사례가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인은 일본 회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모 기업은 한국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회사도 태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코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벤 회사인데요. 오래전부터 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됐는데 이미 태국에서는 잘 정착이 된 회사입니다. 또한 태국에서 전자 거래 시스템도 통합을 하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태국에서는 선도적인 일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느 기업이건 간에 태국에 진출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발표를 통해서도 디지털 업계에서의 인센티브를 잠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혜택도 길게는 8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태국에게는 디지털 경제가 중요한 분야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소가 명동에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멀지 않은데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태국에서는 법인세 면제가 길게는 8년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보다 우리는 더 잘한다라고 하는 국가들 있으실까요? 우리는 9년, 10년 면세를 한다, 10년, 10%, 20% 감세해 준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도 더 있습니다. R&D나 또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법인세 외에도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베트남이 어떨까요? 베트남에서는 더 좋은 당근,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도 노력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운터파트로부터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전자상거래,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다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가마다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팬데믹 이후 팬데믹 한 2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이제 새로운 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 전자상거래, 특히 국경 간 초국경적인 이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 간 물류, 국경 간 지급 결제, 또 조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이제 국경 넘어서 외국으로 뭔가를 판매할 때 이제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업과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온라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루떡한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각 국가의 개별적인 그 디지털 전환 이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통해서 이 디지털 라오스 킵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에 RPGS가 이미 론칭을 했고 마지막 장표에서는 이제 디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디지털 라오 킵 사업입니다. 이런 디지털 라오스 그 킵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라오스 킵을 사용하기에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기업들이 라오스 시장에 이제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언제쯤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언제쯤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기를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라오스 PDR이 디지털 라오키프를 사용할 그 준비 태세, 준비성 정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우선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선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초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라오킵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개념 증명 사업을 했습니다. 개념 증명을 통해서 이 실제의 그 타당성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타당성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사용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저희가 접목시킬지 등을 테스팅하려고 보았습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금융 통합 이슈, 금융 포용 문제를 더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앞서서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3G, 4G, 5G가 그만큼 디지털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만큼 이런 인프라가 제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 저희는 그 킵 전환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 디지털 라오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라오스에 와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또 출범이 됐고 저희 그 CBDC 라오킵의 그 운영위원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by government 앞서서 정부의 사이버 보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이버 보안 또는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우리가 팬데믹이 디지털 경제에 전 세계적으로 미친 여파에 대해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의 모두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온라인 기술로의 이전과 함께 또 위협의 주체들, 또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환경을 더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만큼 기회도 많아지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 2028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위협들 저희가 이런 기술 전환, 4년 동안 기술 전환을 하면서 겪게 되었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잘 해결을 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있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정책 틀을 강화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범부처 협의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정부 기관들이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 정부 부처나 또는 기관들 사이에서 중복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통합을 하고 조율을 함으로써 중복을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이나 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또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또 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비대칭적인 정보를 개선하고 또 관련하여서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국가 그리고 또 국민들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잘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두 개의 서트, 즉 중앙 서트 그리고 또 지방에서의 서트들을 강화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바로 이 서트들이야말로 이 사이버 비상사태 때 대응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국가적인 사이버 문화를 개선한다라는 것인데요. 다른 아세안 지역에서는 이런 이 사이버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이버 문화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또 저희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인식 캠페인이라거나 또는 관련된 교육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인지도를 높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사이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사이버 보안 연구 교육 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 교육 센터라고 한다면 특히나 국립 대학들도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목표가 또 필리핀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 차원에서 또 한 아세안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ctually, 네, 싱가포르에게 제가 그 AI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저희는 매일 A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AI 기술 관련된 또 구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한국과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제안하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아세안 혹은 한 싱가포르 간에 AI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한 10년 전에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회 총체적인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게 모든 분야, 사회 전 영역이 같은 속도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모든 정부 서비스가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디지털 정체, 디지털 신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서명이라든지 이것을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보안이 있어야 되고 또 온라인 보안을 다 알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이 또 높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 만큼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달 저희가 이 국가 AI 전략의 제2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왜 2차 계획이냐? 1차 계획 같은 경우가 처음에 작성됐을 때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난 1,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이 발현된 바 있습니다. 이 AI 관련된 2차 계획에는 저희가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것도 혁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저 또 소비자들이 아주 신뢰할 수 있게 이제 안전하게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AI를 공공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탁월성인데 기업과 또 공공면에 있어서 AI의 탁월성을 위해서, 엑셀런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니즈 또 이런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 의료 시스템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 기업과 국민 또 여러 공동체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교육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인력의 재교육, 재훈련 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제 직업 전환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훈련, 리트레이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는 저희 IMDA 부처가 AI 베리파잉 검증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AI 거버넌스를 테스팅하고는 소프트웨어 툴킷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기관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AI를 정말 도입을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 제약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혹은 이제 올해 저희는 좀 더 이런 아세안 AI 연계성 포럼이 나오지 않을까. 한 아세안 센터에서 AI 연계성 포럼이 또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as 네, 앞서서도 이미 또 굉장히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유망한, 타당한 분야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디지털 경제에서도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야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태국 투자청에서는 7개의 분야를 육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 많다고 보는데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또 여러 분야가 있죠. 디지털 활동이나 또는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생태계, 스마트 시티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디지털 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발표에서 태국은 디지털 경쟁력에 있어서는 IMD에서 평가하기로 3위이고요. 또 그 외에도 태국이 1위가 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어떤 분야인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태국이 1위로 랭킹된 분야가 근로자 교육, 또 R&D 총 지출, 그리고 하이테크 특허에 대한 지원금, 또 인터넷 대역폭의 속도, 통신 기술, 또 세계 이 로봇 분포도 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태국에서의 이 인터넷 속도는 단지 아세안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태국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특히나 아세안으로도 더 진출을 확장하려면 태국이 적임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AI라는 것에 대해서는 AI는 워낙에 또 핫한 주제이다 보니까 더 들을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또 지난 10월에도 KT가 태국 통신회사와 협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태국어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함께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또 오늘 오전에도 태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또 그런 만큼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세안이나 또는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AI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언어까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세안에서는 10개국이 회원국인데 또 각국별로 언어도 다릅니다.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무엇도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다시 한번 태국은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태국은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술력은 한국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에 있어서는 태국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국에서는 기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또 태국 정부에서도 또 남경민님께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국 투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잘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또 태국의 경쟁 국가로서 베트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트남이 이제 라이징 스타인데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도 사실 뭐 외국의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한국 기업도 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디지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 또 어떤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전자상 거래라든지 혹은 다른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이런 장벽을 제거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태국과 경쟁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연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더 많은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지난 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혜택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베트남에서는 저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그런데 전자상거래 장벽은 저희가 사실 이제 3차에 걸친 여러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이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는 고가 제품을 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한 뭐 15불? 미화 기준으로 15불 미만의 상품만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가 상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수리로만 구매를 하는데 수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습니다. 이제 85% 이상인데요.
네, 물류 회사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러가 사실 이것을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물류 회사가 와서 이제 이것을 또 픽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있고 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에스크로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 위탁을 하는 것이죠. 제3자가 이 중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지급을 일단 받고 추후에 이제 안전하게 다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크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전자 계약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전체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전체 거래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그 시장이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통찰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Okay, discussions to all in furthering ASEAN-Korea cooperation. 네, 이는 공통 질문인데요. 디지털 분야에서 아세안의 협력을 더 촉진하게 된다면 또 아세안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회원국 사이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아세안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각 발표자께서 한 2, 3분 정도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다들 또 정시에 귀가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발표는 가장 짧은 발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For my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뭐 라오스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격차의 그 구성을 보고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의 그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세안 센터가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배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오해만 나타날 것입니다. 뭐 내가 필요한 것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미스매치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더 많은 협력 행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Put up Ms. Lau, I think the sharing 네, 또 라오스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에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이웃국들로부터의 모범 사례를 공유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를 개선하는 각국의 정책이나 계획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I'd just like to say that 네, 저는 오늘날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리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 공공 또 민간 부문이 의식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인재를 뭐 하나의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외부 글로벌한 이런 혁신을 현지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훈을 아세안 국가들에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전파, 지식을 전파를 해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네, 사실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투자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이 또 인재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한국의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다면 자, 그리고 또 근래 들어서는 또 태국의 기업들도 또 해외로 확장을 꾀하면서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는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오게 될 것이고 또 학습은 더 많은 학습을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단 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또 태국의 기업들이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또 노하우를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세안 센터가 또 이와 관련하여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한아세안 센터 측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베트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럼 이후에 저희가 베트남이 디지털화에 많은 이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국 기업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더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우선 저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 포용 혹은 디지털 포용성이 정말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뭐 자본이나 이런 개발의 정도가 다를 때는 그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짧게 일회성으로 뭐 만나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기적인 역량 개발,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센터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좋은 모범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세안 센터가 또 역시 이런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오스의 모범 사례 그리고 또 필리핀의 이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필리핀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또 라오스가 배우고 또 캄보디아가 배우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발표해 주신 발제자 분들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